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연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기 평안도 의주에서 약방 딸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말이 느려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같은 소리가 늘 따라다녔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멍청한 아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집안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윤석주는 한때 명망 있는 유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글을 높이 평가했고 벼슬길도 멀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변했거든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낙향했어요. 의주로 내려와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방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똑똑했다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딸이 이 모양이니 말이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약방 일을 도왔지만 저는 늘 실수했습니다. 약재 이름을 헷갈리고 돈 계산을 틀렸죠. 손님들은 답답해했어요. 이 아이한테 맡기면 안 되겠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숨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 떨림, 눈빛의 흔들림,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게 제게는 글자처럼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라는 반응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약방 구석 작은 방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약재를 정리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세상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면 실망만 커지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손님 같았죠.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었어요.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의 목소리가 약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석준, 당장 나를 따라와야 하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관복을 입은 사람은 포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데려가려 했어요. 약방의 귀한 약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삼, 녹용, 우황 같은 비싼 것들이었죠. 관아에서는 아버지가 밀거래를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그럼 약재는 어디로 갔소? 장부를 보니 분명히 있어야 할 물건들이 사라졌소. 포졸은 약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반을 뒤지고 항아리를 열어봤어요. 하지만 사라진 약재는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단 관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끌려갔어요. 저는 약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석준이 귀한 약재를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약방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죠. 그 양반도 결국 그 모양이네. 한때는 유생이었다면서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나. 아니, 딸 있잖아.
그 바보 같은 애 말이야. 그 아이가 약재를 빼돌린 게 틀림없어.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말이 느리고 계산을 못하는 아이가 약재를 훔쳤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 몇몇이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들이 딱딱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약재를 어디 숨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가 약방 일을 돕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니?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멍청한 척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 속이려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활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죠. 혼자 남은 약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관아에 갇혀 있었고 저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약재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거라는 거죠. 저는 약방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약재가 사라진 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날 약방에는 손님이 몇 명 왔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오래 머물렀던 남자였어요. 그는 약을 사지 않고 그냥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는 나갔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느낌으로 알 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바보 취급받는 아이의 직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약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멩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약방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죠. 도둑의 딸, 약재 내놔. 저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객주 주인 박도연이 약방을 하나 더 낸다는 겁니다. 우리 약방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박도연은 의주에서 손꼽히는 상인이었습니다. 객주를 운영하며 물건 유통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죠. 이제는 약재 장사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던 그 남자였어요. 약방에 와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 말이죠. 당시 그는 아버지에게 약방을 팔라고 했습니다. 윤 선생, 이 약방을 내게 넘기시오. 좋은 값을 쳐주겠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약방은 팔 생각이 없소. 이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곳이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나갔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관아에 불려다니고 우리 집안은 도둑으로 몰렸죠.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박도연이 이 일을 꾸민 겁니다. 우리 집안이 몰락했고 딸이 바보라는 점을 이용한 거였죠. 누가 봐도 의심받기 쉬운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는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포졸들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바보 딸이 또 왔네. 내 아버지는 죄인이야. 만나서 뭐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제 손을 잡는 힘도 약했습니다. 하연아, 미안하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지.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력이 빠져 있었어요. 관아를 오가며 신문을 받느라 지친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도연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박도연? 그 객주 주인 말이냐? 네. 한 달 전에 약방에 왔던 사람이요. 약방을 팔라고 했던 사람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있었지. 내가 거절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이 일을 꾸민 게 아닐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아,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박도연이 배우라는 걸 알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바보 딸의 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도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윤 선생 따님이시군요. 요즘 힘드시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웃음은 가짜였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희 약방을 망치려고 하시는 거죠? 박도연의 웃음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상인일 뿐입니다. 약재를 훔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허허, 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일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윤 선생이 스스로 자초하신 일 아닙니까? 그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따님, 혹시 아버님께서 힘드시면 약방을 파시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좋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아버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는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박도연은 태연하게 약방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불러도 저는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요. 일주일 뒤 관아 마당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저와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관아 관리가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사라진 약재 목록이었어요. 인삼, 녹용, 우황, 그 외에도 귀한 것들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윤석준, 이 약재들이 어디로 갔소? 모릅니다. 저는 정말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주인, 무슨 말이 있소? 저는 객주를 운영하며 이 마을의 물건 유통을 관리합니다. 최근 의주 일대에서 약재가 몰래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윤 선생의 약방에서 사라진 약재들이 바로 그 밀거래에 쓰인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윤 선생께서 직접 하셨을 리는 없겠죠. 아마도 박도연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따님께서 모르고 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도 못합니다. 약재값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누군가 이 아이를 이용해 약재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도연의 말솜씨는 능숙했습니다. 거짓말인데도 진실처럼 들렸죠. 관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연, 내가 약재를 누구에게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정말이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아이가 약방 일을 도왔으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윤 선생이 고생하는 거야. 바보를 약방에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차라리 집에만 두지 그랬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아버지도 무력했습니다. 저를 지켜줄 수 없었죠. 박도연은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관장님, 이 집안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윤 선생께서는 억울한 일로 낙향하셨고 따님은 저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 거죠. 박도연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차라리 이 약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윤 선생께는 합당한 대가를 드리고요.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신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우리를 도둑으로 무능한 집안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말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약방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연아,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방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지워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보라는 낙인만 남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저를 지웠어도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제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을 앓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글을 못 읽는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못한다고 한숨 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하연아, 글은 몰라도 괜찮다. 사람의 숨결을 느낄 줄 알면 그게 지혜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린 제게는 어렵게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가진 능력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을 읽어내는 그 능력 말이죠. 글자로 쓰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계산도 서툴렀죠. 하지만 이 손은 사람들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공개 신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도연은 유창하게 말했지만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저는 느꼈죠. 그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말솜씨가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말들 사이에 숨겨진 거짓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글을 몰랐지만 사람의 숨결을 읽을 줄 알았어요. 말이 흔들리는 순간, 눈빛이 피하는 순간, 손이 떨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지혜였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바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연아, 내가 보는 걸 믿어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눈을 의심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제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였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습니다. 약방이 더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박도연의 거짓을 밝혀낼 방법을요. 글을 읽거나 장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말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 저는 이제 제 능력을 믿겠습니다. 세상이 저를 바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내일부터 움직일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사흘 뒤 2번째 신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와 아버지는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현도 와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보였어요.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석준, 약재가 사라진 날을 정확히 기억하는가? 보름 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약방에 누가 있었소? 딸과 저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관장님, 제가 그날 저녁 윤 선생의 약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있었죠.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가? 키가 작았고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주 짧게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바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하연, 무슨 말이 있느냐? 저는 박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느리지만 또렷하게요. 그 약재, 왜 어제와 오늘 말씀이 다르세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말이 달라진 적 없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는 약재가 사라진 날이 보름 전 저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낯선 사람이 나오는 걸 봤다고 하셨죠. 그게 뭐가 다른가? 박 주인께서는 그날 밤 의주에 안 계셨어요.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박 주인께서는 보름 전에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객주일로요. 사흘 뒤에 돌아오셨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겠나? 날짜가 헷갈렸을 뿐이야. 그럼 수상한 사람을 본 건 언제세요? 그건 박도연의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박 주인께서는 낯선 사람이 키가 작았다고 하셨는데 약방문은 키가 큰 사람도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만큼 낮아요. 키 작은 사람이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나왔다면 문에 걸렸을 겁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관리가 박도연을 쳐다봤어요. 박 주인, 설명해 보시오. 박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주인께서는 지금 숨을 한번 크게 쉬셨어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뭐라고? 제가 비록 글은 못 읽지만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건 알아요. 박 주인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도연을 쳐다봤어요. 박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도연, 정말로 그날 밤 현장을 목격했소?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박도연의 거짓이 무너지자 관아는 즉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이 박도연의 객주로 달려갔어요. 장부를 압수하고 창고를 뒤졌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도연의 장부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어요. 약재를 불법으로 거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약방에서 사라진 약재들도 그의 창고에서 나왔죠. 박도연은 오랫동안 밀거래를 해왔습니다. 의주 일대의 약재를 독점하려고 작은 약방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우리 집안도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약방을 팔지 않자 직접 약재를 훔쳐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죠. 관아는 박도연을 즉시 구속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며칠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상인이었다니. 의주에서 쫓아내야 해.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죠. 관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연은 불법 밀거래, 장부 조작, 무고죄로 의주에서 추방한다. 재산은 전액 몰수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한 거죠. 박도연은 끌려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였습니다. 관리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윤석준, 그대는 무죄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소.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었죠. 관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본래 유능한 유생이었다고 들었소. 관가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관직 복귀 제안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대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인데. 명예는 이미 되찾았습니다. 딸이 진실을 밝혀줬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관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가족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신문이 끝나고 우리는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했어요. 윤 선생,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하연이를 의심해서 죄송하네. 아버지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물론 화는 났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약을 사러 왔고 아버지는 정성껏 약을 지어줬습니다. 저도 약방 일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계산은 서툴렀고 약재 이름도 가끔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박도연의 거짓을 밝혀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제가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세상이 믿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것 말이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가진 능력은 특별한 거란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글을 못 읽고 계산을 못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진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박도연은 떠났고 우리 약방은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제게 인사했습니다.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걸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제 능력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또다시 진실을 말할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말이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약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저는 약방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그런데 방식을 바꿨어요. 손님이 오면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만이 아니라 왜 아픈지를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얼굴에 다 보여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죠. 저는 약을 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면 아드님한테 전해줘요. 아주머니가 편안해야 아드님도 편안해지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돌아가며 웃었어요.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을 사러 왔지만 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투에서, 눈빛에서, 숨소리에서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가 약방에 가면 병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더라. 하연이가 사람 마음을 읽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약방은 바빠졌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믿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약방에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연 낭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연인데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읽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관가에서 일합니다. 요즘 억울한 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방을 떠날 수 없어요.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줬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왔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연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야. 아버지, 저는 글도 못 읽는데요. 글보다 중요한 걸 읽잖니. 사람의 마음을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이 정한 잣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글을 읽고 계산을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고 마음을 읽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진짜 지혜였죠. 약방 문 앞에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마음을 먼저 보는 약방.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느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진실을 보는 눈이니까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